자, 하나의 키워드에 프로그램 로직을 함축한 형태입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직접 명령어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명령어가 console.log예요.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거고요. 함수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은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함수를 이해하고 그 함수라는 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참 오늘 별개다. 잠시만요. 오늘 별개다 말썽이네요. 자, 함수라는 걸 만들고 이제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수 파라미터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함수의 리턴 값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가 ES5 시절이에요. 그다음에 익명함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ES6나 7부터 그 많이 쓰인 게 화살표 함수라는 게 생겼어요. 얘가 이제 요즘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식이라서 요 5번을 조금 더 힘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콜백 함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수학에서 들었잖아요. 이제 요거랑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정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f에다가 2를 주면 결과는 3이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3을 주면 결과는 4입니다. 왜냐면은 요 괄호 안에 전달한 값이 여기 x라는 값으로 대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1. 또 3을 주면은 x가 3이 돼서 3 더하기 1.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이제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함수라고 배웁니다. 프로그램 함수도 이것도 똑같은데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f라고 하는 키워드가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대변한다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걸 꼭 f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a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a에다가 5를 주면은 결과값 6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함수라고 하는 게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F를 따서 첫 글자가 그냥 습관적으로 F로 계속 오는 거지 꼭 F일 필요는 없어요. 영어 단어여도 돼요. 헬로라고 하셔도 돼요. 헬로라고 정의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괄호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뒤에 있는 수식을 대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F로 하세요. 이 F라고 하는 단어로 X 플러스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건값만 바꿔가면서 계속 재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F에다가 1 주고 점점점에서 F에다가 100까지 줬다. 그럼 그 수식을 100번 재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 함수의 의미는 재사용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똑같은 개념의 함수가 있습니다. 정의하는 방법은요. 일단 함수니까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명시하고요. 뒤에 이름을 정하세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 소속되어 있는 계산식을 그룹화하기 위해서 블록을 가져갑니다. 다시 수학식으로 가서요. fx는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이렇게 함수만 정의해 놓은 걸로는요. 아무런 결과값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x한테 뭐라도 줘서 계산을 시켜봐야죠. f에다가 5를 주면은 결과값이 11이다.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하면은 뭐라도 써먹어야죠. 이건 단순히 정의고 밑에 게 활용이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놓기만 하면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함수 이름을 명시하고 괄호를 열고 닫고 명령어니까 끝날 때 세미콜론 찍습니다. 자, 함수 이름 규칙, 변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 숫자 언더바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근데 함수 이름은 대부분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이 돼요. 아니면 동사만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함수의 의미는 기능이기 때문에 동사로서 해석이 돼요. 변수는 명사로서 해석이 되고요. 자, 함수는 첫 글자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고요.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관례예요. 참 오늘 여러모로 장비가 힘드네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까지가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이 있을 때 f라는 부분하고 요 수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번에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얘기해 볼게요. 아까 함수 정의 구문 봤을 때 괄호 안에 뭐 없었거든요. 요 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함수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수학에서 보통 매개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매개변수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fx는 x 플러스 1일 때 이 함수 fx가 자기가 수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 x를 갖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개변수나 파라미터라고 하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 펑션 안에 어떤 프로그램 구문이 들어가는데 요 안쪽의 내용이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값이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괄호 안에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변수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함수는요. 호출할 때 괄호 안에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서 코드 한번 볼게요. fx, y는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수식이 있을 때 f의 2, 3이라고 하면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조건값이 2개 필요하면 2개 정의할 수 있다고요. 아니, 뭐 수식은 뭐 계산 안 해도 되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실행하는데 조건값이 여러 개 필요하면은 콤마로 나눠서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호출할 때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짝을 맞춰서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를 정의합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정의하시면 돼요. 일단은 파라미터 없이 괄호를 열고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서 요 안에서 내가 세트로 묻고 싶은 구문들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함수에 대해서 처음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명령어 만들기예요. 자, say hello라고 해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이렇게 부르면 요 두 줄이 세트로 한 번에 실행되는 거예요. 요 두 줄이 say hello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세트로 한 번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만드는데 왜 만드냐면은 코드를 그룹화하기 위해서요. 이마만큼의 코드를 그룹화해서 명령어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함수예요. 그리고 지금 반복문을 돌렸거든요. 0부터 4까지 i가 1씩 증가하는 거죠. 플러스 1씩. 그럼 이 반복문 안이 총 5번 실행되는 건데 say hello를 반복문 안에서 부르면 얘가 5번 실행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함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재사용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묶어놓고 이걸 재사용하는 거죠. 계속. 일단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파라미터요. fx, 진짜 fx는 x 플러스 1 정했습니다. fx는 x 플러스 1, 진짜 이거 했어요. fx, 펑션 파라미터 x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y라는 변수를 만들 y는 x 플러스 1이고 걔를 출력했어요. 자,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동작도 안 하죠. 자, 6번째 줄 f한테 100을 줍니다. 그럼 100이 이 x가 되죠. 그럼 y는 100을 출력하고요. 50을 전달하면 50이 이제 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 뻔하죠. 10을 줘도 10이 1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전달되는 조건값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sum x, y, z입니다. 세 개를 받네요. 자, 함수 안에 로직을 보면은 리절트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고요. 자, 결과 출력할 때 다 더한 값을 출력을 해줘요. 그럼 함수를 만들 때 나는 조건값이 3개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요 sum이라는 명령어를 내가 활용하고 싶으면 순서에 맞게 값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리절트는 처음에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sum 50, 100, 200이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또 결과값을 출력하겠죠. 350 나오겠네요. 우리가 첫날 자바스크립트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봤었던 명령어가 콘솔.로그였죠. 여기에 뭔가 전달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얘를 명령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제 정식으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를 결과값으로 출력해 주는 콘솔.로그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라미터로 전달하시면 걔를 출력해 주는 함수예요. 이 앞에 붙은 콘솔이라는 애는 이제 객체라고 부르는데 객체는 우리가 아직 개념을 안 봤고요. 얘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방정식이 있어요.
F1 X, Y, Z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F1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그쵸? 자, 이 코드도 지금 실행하면 결과가 잘 나와요. 지금 실행하면은 결과가 잘 나오는데 이 sum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부분을 지워버리면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sum이 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sum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 안 해 하고 그냥 데모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함수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콘솔.로그라는 함수 만든 적이 있나요? 안 만들고 그냥 쓰고 있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안에는요,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손에 꼽아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개발자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함수들은 미리 자기네가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절차들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고 있는가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웹페이지 제어도 하고 그러겠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웹페이지도 제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웹페이지 제어하고 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할 텐데 정작 그때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물론 여기에서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돼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세 개. 시간 쪼개는 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 8시 20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강의실에서는 오케이 하셨으니까요. 8시 20분에 다음 내용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자, 함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는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으면 하나씩 짝을 지어서 전달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필요 없다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생략할 때 생략이 가능해요. 호출 시에 필요 없는 값은 마지막 파라미터부터 순차적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값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걔는 undefined로 식별이 돼요. 근데 이제 값을 따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undefined로 식별이 안 되고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수를 정의할 때 아예 기본값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퀄 기본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파라미터의 전달을 생략했을 때 기본값이 무조건 대신 쓰여요. 자, 파라미터에 대해서 요 두 가지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x하고 y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출력을 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파라미터 두 개를 더한 값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다짜고짜 이렇게 바로 더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을 출력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100과 200을 전달하면 x가 100이고 y는 200이 됩니다. 여기 x는 100, y는 200 출력됐죠? 값이 정상이니까 리절트는 300이라고 만들어질 거고 출력하면 여기서 300 나와요. 그래서 리절트 300 나왔죠.
근데 500만 전달하면 x는 500이 되는데 y는 undefined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undefined라는 값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숫자가 아니다. 즉 nan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정하면 x도 undefined, y도 undefined가 돼요. x undefined, y undefined. 그러면 더했을 때 마찬가지로 nan이 되겠죠. 자, 요거를 좀 견고하게 만들어 보면요. 자, 100하고 200을 줬을 때 x는 100, y는 200이 되죠. 그러면 일단 결과값을 위한 리절트를 0이라고 준비해 놓고 x가 undefined가 아닐 때 이 리절트 스스로 x만큼, 즉 100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y도 undefined가 아닐 때 200만큼 증가하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요. 자, 그 밑에서 500만 주면은 x가 500이고 y는 undefined예요. 500이고 y는 undefined예요. 리절트 0에다가 x는 undefined 아닌 거 맞죠? 500이니까. 그러면 리절트에다 500을 더해요. 근데 y는 undefined니까 요 이프문을 생략하고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전달받은 게 undefined가 아닐 때만 활용하도록 이프문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게 견고한 코드예요. 근데 모든 파라미터를 이렇게 다 if문으로 검사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만들 때 아예 이퀄에서 기본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과 200을 주면은 x는 100, y는 200이니까 더하면 리절트 300 나오겠죠? 500을 주면은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대입돼요. x가 500이 돼요. y는 없으니까 y는 2가 대신 쓰입니다. 그럼 결과값은 502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주면 x는 1이 되고 y는 2가 돼요. 그럼 결과값은 3이 되겠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잡아주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라미터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리턴입니다. 여기 있네요. fx는 x 플러스 1이고 f에다가 5를 준 값을 y한테 대입해라 라고 하면 그러면 f에다 5를 줬으니까 이 수식에서 x가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 플러스 1이 되고 결과는 6이 y에 대입된다예요. 이거를 우리는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y가 6이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함수가 결과값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호출된 위치에다가 결과값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기가 호출된 위치에다가 결과값을 갖다 놓는 거지 그래야만 이게 6이 y에 대입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y에다 대입한다고 해석하시면은 그 코드가 몇 개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생겨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결과값을 돌려줄 때는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돌려줄 값이나 변수를 그 옆에 명시하면 되는데 그래서 return 값이라고 불러요. 함수는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되돌려 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자리에 이 돌려줄 값이 여기에 이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변수에 대입될 수도 있고요. 함수를 호출하면 그 자리에 결과값을 돌려놓는 거니까
여기에 돌려줄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리턴 값을 갖고 있는 함수는 그 결과에다가 연속적으로 어떤 계산을 이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리턴 값이에요.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에다가 값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돌려줄 값, 요 리턴 값을 갖다 놓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전체 수식하고 이어서 그 자체가 함수의 호출 자체가 이 부분의 조건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함수의 리턴 값이 논리 값을 직접적으로 리턴하면요. 자, 요 자리가 true를 리턴하는 함수다라고 하면은 이 if문은 무조건 실행이 될 거예요.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결과를 부정하는 거죠. 그때는 이 함수가 fails를 리턴해야 돼요. 그러면 not fails가 되니까 요 if문이 실행을 하겠죠. 무조건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에서도 씁니다. 주로 조건식에 써서요.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리턴 값이 온다면 그걸 같이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함수가 쭉 진행되다가 처리 로직이 한 이만큼 있는데 중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값을 리턴해도 되고 그냥 리턴만 있어도 됩니다. 그때는 그 즉시 실행을 종료합니다. 이미 여기서 처리를 중단, 그 값을 돌려줬기 때문에 밑에 거를 하질 않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코드 볼게요. 일단 리턴입니다. getTimes라는 함수가 있고요.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곱한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자, getTimes 1, 2, 3하고 4, 5. 일단 이 콜이 있으면 무조건 반뚝 잘라서 오른쪽부터 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일단 오른쪽부터 보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그 리턴되는 값을 그 자리에다 돌려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123 곱하기 45의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값을 A에 대입해서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도요. 오른쪽부터 보면 getTimes 123 곱하고 45를 줍니다. 그럼 이 두 개 값이 XY로 들어가서 곱한 Z가 이 자리에 돌아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만을 더했어요. 그 결과가 B가 될 거고요.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했는데 걔를 가지고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함수의 호출이 이렇게 중첩되면은 안에 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콘솔장 로그가 지금 호출되고 있고 그 안에 getTimes가 있으니까 안에 거를 먼저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요 자리가 getTimes의 결과값으로 치환이 됩니다. 아까 x가 100이었고 y가 20이었거든요. 그럼 z는 2000이 되겠네요. 2000이란 값을 요 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자, 안에 거 끝났으니까 이제 바깥에 걸 보세요. 2000을 출력해라가 되죠. 자, 리턴 브레이크 1하고 100. 이거를 콘솔.로그로 로그로 출력합니다. 자, x하고 y예요. 자, x는 1, y는 100인데 이 부분을 봤더니 x가 1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턴하면은 이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중간에 리턴을 했기 때문에 밑에 로직은 이때는 실행을 안 해요. 자, 100과 1을 줍니다. 자, 100이 10보다 작다. 이건 조건 안 맞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y가 1이니까 1이 10보다 작다. 이건 조건이 맞죠? 2를 리턴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지막에 x 플러스 y는 안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100과 200을 전달했는데 100이 10보다 작다. 말 안 되니까 패스. 20이 10보다 작다. 이것도 말 안 되니까 패스. 그러면 100하고 20을 더해서 120이라는 값을 이 자리에 반환을 합니다. 그럼 120이 출력이 되겠죠. 이처럼 함수가 실행되는데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미리 리턴을 해갖고 아래쪽에서 오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서는요. 마이너스 1이 리턴될 때는 x가 정상이 아닌 거고 마이너스 2가 리턴될 때는 y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호출을 할 때 반환되는 값의 종류를 파악해서 문제가 뭔지를 사전에 이렇게 약속해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비정상인 거 마이너스 1, y가 비정상인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리턴 값에 따라서 문제 상황을 알려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콘솔.로그는 아무런 결과값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원래. 리턴 값은 필요할 때만, 리턴 값이건 파라미터건 항상 필요할 때만 넣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좀 까먹어갖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시간 안에 그 내용 끝나겠네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성하던 함수의 형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함수가 좀 변덕을 부려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함수의 종류가, 함수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첫날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볼 때 변수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브젝트 타입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와 변수는 동급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특이한 표현식을 갖게끔 하는 주요 특징이 돼요. say hello라는 이름의 정상적인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8번 예제입니다. 매개 변수 값을 이 msg라는 변수로 받아서 함수 출력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콘솔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하면 얘를 실행하면 say hello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 준 함수예요. 근데 함수랑 변수가 동급이기 때문에 함수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say라고 하는 애가 say hello의 일종의 별칭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say를 이렇게 함수처럼 호출하면은 이 대입문에 의해서 위에 만들어 놓은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자, 요 특징을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함수 자체가 객체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참조시켜 사용할 수 있다. 좀 전에 요거 얘기한 거예요. 일단 그 객체라는 거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변수의 한 종류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자, 그럼 이제 요 특성을 한 번 더 말을 베베 꼴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let a는 1이고요. let b는 a라고 했을 때 결국은 목적이 b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 요 두 줄을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하면 let b는 1 하고 그냥 얘 다이렉트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더 간단하죠. 위에처럼 코딩할 수 있지만 밑에처럼 다이렉트로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는 과정에다가 넣어보자고요. 아까 A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생략하고 B에다가 1을 바로 넣은 거예요.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생략하고 이만큼의 함수 정의 부분만 요 자리에다 바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익명함수라고 불러요. 애시당초 다른 변수에 참조시킬 목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부터 이름 없이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법에서 좀 특이한 점이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let a는 1이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는 원래 하나의 명령이 끝나면 세미콜론 찍어야 되죠. 이게 세미콜론 찍는 게 정상이거든요. 대인문의 끝은 세미콜론 들어와야 돼요. 코드 한 줄은. 자, 지금 여기서는 숫자 1 대신에 펑션이 들어온 거예요. 전체 대인문에서.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세미콜론. 얘는 여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닫는 중괄호 안에 뒤에 세미콜론이 온다랍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게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원칙적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혼자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눈치를 되게 봐요. 왜냐면 옛날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그렇게 까부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되게 많이 먹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슬쩍 중괄호 뒤에 오는 세미콜론 안 찍어도 봐줍니다. 원래 모든 명령어 맨 끝에는 세미콜론을 찍는 게 원칙인데 명령어 끝에 세미콜론 자체를 까먹어도 봐줘요. 거의 대부분 봐줘요. 자, 익명함수입니다. 그냥 A탕수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자, say는 펑션 대입. 파라미터 받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요 say라고 하는 이름이 이 뒤에 있는 어떤 이름 없는 함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애너니머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say 하면서 파라미터 주면 얘가 MSG가 되고 결과를 만들겠죠. 변수에 함수를 대입하죠. 함수가 변수에 대입되죠. 근데 우리가 변수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변수, 그 다음에 지금 본 게 파라미터, 마지막으로 본 게 리턴 값이었어요. 요 세 가지 경우에서 변수가 쓰입니다. 자, 함수는 선언하는 변수한테 대입될 수 있고요. 파라미터로서도 쓸 수 있고요. 리턴 값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함수인데 함수한테 다른 함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콜백이라고 부르고요. 리턴 값으로서 쓰는 거는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클로저는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로저는 우리 수업에서 생략이 돼 있는데 콜백은 다음 교시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거예요. 자, 42분입니다. 요거 요 정도면은 9시까지 충분히 마무리 정리되실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ES6에서 새롭게 추가된 형식이에요. 근데 얘가 그 함수에 대한 축약형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익명함수로 정의한 함수가 발전된 형태예요. 자,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는 형태로 만들죠. 이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펑션 키워드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 괄호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자, 이게 기본형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변형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다면 파라미터를 감싸는 소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를 감싸는 소괄호가 생략이 돼요. 파라미터가 없거나 2개 이상인 경우는 소괄호를 생략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처리 로직이 한 줄만 포함되는 경우 꼭 리턴을 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로직이 한 줄밖에 없으면 이 괄호 자체를 빼버릴 수 있어요. 펑션 키워드 빠지고 이 사이에 화살표 들어가고 괄호가 없어져요. 그리고 리턴 키워드도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 값 자체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리턴을 안 해도 되지만 얘가 리턴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살표 함수를 쭉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수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데 익명 함수로 만들면은 펑션 키워드 들어가고 괄호 뒤에 바로 이제 중괄호가 열려요. 근데 화살표 함수 스타일로 가면은 펑션 키워드가 없고 파라미터 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allow 펑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는 지금 7을 전달했어요. x로요. 그러면 i는 0부터 7보다 작은 동안 그러면 0부터 6까지가 되겠죠? 1씩 증가하고요. 그래서 헬로월드를 총 7번 출력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갖고 오면서 풀라고 되어 있는 이름만 함수 이름이 중복되면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풀라는 이름만 바로 바꿨습니다. 파라미터가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소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로직이 한 줄만 존재하는 경우 요 중괄호 자체를 없애버리고 리턴 키워드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 정의가 이렇게 간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쓰면은
구문이 굉장히 함축되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리액트에 무지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표현식들이 다 이제 새로 나온 문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리액트에서 다 많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가 구조분해, 배열하고 제이슨, 요거 두 개 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살표 함수.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응용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펑션 헬로는 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x가 하나만 받는다고 치죠. 얘가 리턴을 하는데요. x 플러스 1도 리턴하고 싶고 x 빼기 1도 리턴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턴해야 될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걸 제이슨으로 묶어요. 콘스트 k는 한 다음에 p는 x 플러스 1, m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리턴 k라고 하면은 k 하나만 리턴했는데 요 안에 다른 애들이 포함된 거죠. 이렇게 제이슨 객체를 리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k랑 요 k가 똑같은 애고요. 요 k는 이게 대입된 거니까 결국은 얘가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축약을 시키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리턴 중괄호 열고 p는 x 플러스 1, m은 x 마이너스 1. 이거 변수에 담는 거 생략하고 바로 리턴한 거예요. 중괄호로 묶으면 이 단위 자체가 하나가 돼요. 자, 그럼 이거를 allow 펑션으로 바꿔볼게요. 펑션 키워드가 안 들어가죠, 참.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let k는 헬로의 100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k가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p가 101이 되고 k.m이 99가 됩니다. 왜냐하면 k는 요 제이슨 객체가 되니까요. 호출한 자리에 리턴 값 돌려준다 그랬죠. 자, 이제 이거를 allow 펑션으로 줄여볼게요. 콘스트 헬로는 x를 받고요. 화살표 걸어서 한 줄밖에 없으니까 제이슨 중괄호 열고 p는 x 플러스 1, m은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펑션이 이렇게 한 줄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K한테 이제 헬로를 호출하면 쓰는 건 똑같아요. let K는 헬로 하면서 100을 주면은 똑같이 100이 X가 되니까 P는 X 플러스 1, M은 X 마이너스 1. K.P, K.M이 되는데 이걸 또 구조분해를 걸어요. let P, M은 헬로의
그러면 P는 101, M은 99가 되는 거죠. jQuery까지는 위의 스타일로 많이 만들었는데 리액트는 거의 아래 스타일로 많이 가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걔가 복합적인 값을 리턴하니까 구조분해로 바꿔서 받아요. 자, 이런 표현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블릿을 쓰는데 왜 글씨를 똑바로 못 쓸까요? 맨날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지더라고요. 태블릿을 좀 삐뚤게 놓으면 괜찮으려나? 삐뚤게 놔. 자, 요 화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도 다행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하네요. 자, 다음 콜백 함수입니다. 다른 코드의 인수로서 넘겨주는 실행 가능한 코드예요. 쉽게 말하면은 파라미터로 함수를 주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전달되기 위해 사용한 함수. 자, 어떤 함수 A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대한 처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돼야 될 경우 그 부분을 함수로 묶어서 파라미터로 받아요. 말만 봐서는 좀 애매하죠. 자, something이라는 이름의 함수인데요. x하고 y랑 c, b라고 하는 파라미터까지 받습니다. 근데 요 c, b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함수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omething의 역할은 x하고 y를 받아서 연산 결과를 출력해 주는 앤데 그 연산 결과를 더할지 뺄지는 이 함수 안에서 미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그걸 갖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겁니다. 단지 그냥 x와 y의 연산 결과는 몇이다를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고 연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콜백 함수 유형 첫 번째입니다. 직접 함수를 만드는 경우에요. 자, 플러스는 A랑 B를 받아서 더해서 리턴, 마이너스는 A와 B를 받아서 빼서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냥 일반 함수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something을 호출하면서 100과 50을 주고요. 함수는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특성을 응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변수가 오는 자리인데 거기에 함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를 받은 애가 이걸 CB라는 이름으로 받는 거죠. 함수가 전달됐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CB에다 대입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게 이건 거죠. let CB는 플러스. 그럼 아까 CB라는 이름을 플러스 대신에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CB가 함수처럼 쓰이는 거죠. 자, 그럼 100하고 50을 보내요. x가 100이고 y가 50이에요. 그럼 그걸 다시 CB한테 던졌죠. 근데 요 CB가 플러스였잖아요. 그럼 100하고 50이 각각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플러스한테. 자, 그거를 더해서 리턴합니다. 리턴 값은 호출한 자리로 결과를 되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150이 되겠죠. 그래서 x와 y의 연산 결과는 150이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은 지금 결정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때 콜백 함수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자, 밑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하고 50, 그 다음 마이너스를 줘요. 그럼 x가 100, y가 50. 이걸 CB한테 주는데 이번엔 마이너스죠.
예요. 그럼 x하고 y는 마이너스한테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100 빼기 50을 계산하게 될 거고요. 리턴 값은 자기를 호출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50. 그래서 x와 y의 연산 결과는 50이다가 출력이 됩니다. 150과 50 나왔죠? 자, 여기 콘솔.점 그룹을 만들면서 전달받은 CB를 직접 출력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플러스 함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함수라고 나오죠. 자, 함수를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면 이름 떼고, 아까 이름 떼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 로직을 직접 그 자리에 넣어서 익명함수를 만든다. 이게 아까 봤었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익명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jQuery 스타일이에요. jQuery가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썸씽으로 호출하면서 100과 200을 xy로 보내요. 100하고 200이고 cb라는 이름으로 받을 함수는 그냥 콜백 익명함수로 정의합니다. 그럼 cb가 이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x하고 y한테 cb한테 x하고 y를 주면 이렇게 전달받은 100과 200이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거죠. 200과 100이요. 자, 그걸 곱했어요. 2만이 됐죠? 그걸 다시 일로 가요. 그냥 흐름만 따라가세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은 딱히 여기서는 늘 얘기가 좀 애매해요. 흐름만 따라가세요. 자, 또 something 100과 200을 처리합니다. 200과 100이요. 그럼 여기서 펑션을 익명을 남긴 다음에 A에서 B를 나눠요. 자, X가 200, Y를 100으로 바꾸요. 12는 요 익명함수죠. 넘기면은 1로 들어오니까 200과 100이 돼요. 200에서 100을 나누면 2죠. 결과를 돌려줍니다. 자, 이런 익명함수를 이제 또 화살표 함수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자, 화살표 함수는 펑션 키워드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죠. 이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로직이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 중괄호가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중괄호가. 마지막 괄호까지 같이 빠집니다. 이때는요. 요게 괄호가 있으면 이상한 문법 에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괄호까지 같이 세미콜론까지 같이 빠지고요. 리턴 키워드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줄어요. 자, 그게 지금 밑에 있어요. 일단은 로직을 여러 줄로 만든 케이스예요. 자, A와 B는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화살표 걸어서 함수 놓습니다. 반복문 돌면서 I는 A부터 시작하고요. B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자, 근데 아직 A가 얼마인지 몰라요. 썸띵으로 출하면서 5와 7을 줍니다. X가 5가 되고 Y가 7이 돼요. CB는 이 콜백 함수가 되겠죠. 얘가 CB가 돼요. 자, 그럼 CB한테 5하고 7을 주면은 5하고 7이 다시 요 AB로 내려오죠. 그러면 I는 5고 B는 7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반복의 범위는 5부터 6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5는 I 곱하기 7이니까 35. 7 곱하기 6은 6 곱하기 7이 I 곱하기 7이니까 42. 딱 요거 두 개만 출력하고 끝나네요. 자, 요거는 A와 B 받아서 처리 로직이 한 줄밖에 없을 경우에
요 괄호 빠지고 소괄호로 감싸고 있는 경우는 요 마지막 세미콜론도 같이 빠져요. 그렇게 해서 한 줄로 축약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예제가 약간 억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요. 콜백 함수를 요구하는 함수도 내가 만들고 이거를 호출하는 애도 내가 만드니까 이게 괜히 비비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명이서 나눠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 명은 출력하는 것만 만들고요. 한 명은 값을 처리하는 것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을 A가 만들고 이쪽을 B가 만들어요. A가 출력하는 기능은 내가 만들 테니까 값을 처리하는 건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거 갖고 출력해 줄게. 그러니까 코드를 두 명이 나눠서 만든다라고 하면 두 명이 나눠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내가 출력하는 거를 만들면서 값을 어떻게 연산하는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업무를 받아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엮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요. 요 썸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팀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제공되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수많은 기능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버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튼. 이 버튼을 클릭을 감지한다 라고 하는 개념은 웹브라우저 안에 이미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걸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웹사이트마다 이 버튼이 어떻게 쓰일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무슨 동작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가 되는 거죠. 이쪽이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되는 거고 how를 만드는 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가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가 결과를 출력하는데 어떤 결과를 출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백 함수의 의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가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비동기 처리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비동기 처리는 13단원에서나 살펴볼 내용인데 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요 연산을 처리하는 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략 5초 정도 걸린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여기가 5초가 걸리면은 그 다음 줄이 실행될 때까지는 암만 못해도 5.0001초예요. 5초보다 빠를 순 없죠. 근데 이 콜백 함수로 전달되는 기능은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일단 그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 실행을 시켜요. 따로.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가 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초가 걸리건 50초가 걸리건 요 C, B를 호출하는 순간 얘한테 작업 요청을 보내고요. 1초의 딜레이도 없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지 혼자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줄이 출력되는 건 0.0001초가 돼요. C, B가 종료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버튼을 하나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게 5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게 순서대로 실행되면은 그 5초가 다 끝나기 전까지 웹브라우저 화면을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돼요. 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버튼 눌렀을 때 5초 동안 걸리는 작업
요 뒷단에서 알아서 하고 사용자 다음 버튼 누르기 얼른 넘겨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를 누르면 얘네들이 각각 독립적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를 독립 실행시키는 게 이제 비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비동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가는 개념이 콜백 함수예요.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 전체를 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첫 번째가 이제 사용자 이벤트 처리. 클릭이라든지 마우스 오버라든지 그런 거 처리할 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타이머 처리. 타이머가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니죠. 세 번째가 에이젝스 처리. 요 세 가지 케이스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 앞으로 적어도 3번은 더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적절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요거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 가능하실 것 같고요. 50분에 그 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이제 퇴실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줌 접속해 계신 분들은 그 마무리 되시는 대로 바로 종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줌은 제가 따로 출석 체크 안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그냥 정리되시는 대로 그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월요일에 수업 없는 거 아시죠? 쉽니다. 네. 그러니까 잘 쉬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네. 미리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